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사연들 재미있게 평소에 잘 듣고 있는 평범한 애청자입니다. 또한 결혼을 3개월 정도 앞둔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는 예비 신부기도 하고요. 하루하루 결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잔뜩 들떠 있어도 모자란 지금 어쩌다가 유튜브에 사연을 제보하게 됐냐고요? 예비 신랑과는 사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시부모님께서도 참 좋으신데요. 이게 결혼이 정말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한 시댁에도 딱 하나의 흠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예비 동서가 될 사람입니다. 무식한 예비 동서가 저에게 먼저 무례를 저질렀으니 저도 익명의 힘을 빌어서 유튜브에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비 동서한테 쪽 좀 줬던 썰 푸는 정도는 괜찮겠죠? 시작부터 돈 자랑이 재수없다고 꼴보기 싫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은 대대손손 부자예요. 뭐 증조할머니 때부터 부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제강점기에 나라도 팔아서 부자가 된 집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신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런 일로 부자가 된 건 아니고요. 집안의 독립운동가도 계시는 나름대로 뿌리 깊은 집안입니다. 집안 대대로 해안이 있으셨나 봐요. 돈 될 만한 땅을 우연히 가지고 계셨고 할머니께서도 좋은 눈으로 그 땅을 잘 팔고 굴려서 더 큰 부자가 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크게 성장할 것 같은 회사들을 미리 발굴하고 투자하는 일도 하세요. 은정아, 오늘부터 용돈 없다.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낳아주고 매일같이 밥 차려주고 빨래까지 해주면 오히려 네가 집에다가 생활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내일부터 네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쫓겨날 각오해라. 알겠어? 아유, 당신 왜 좀 그만 잡아요. 오죽하면 애가 나한테 자기 좋아하냐고 물어보겠어. 은정아, 아버지 말씀 알지? 아버지가 다 너 독립심 키워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하나같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절대 평범한 부잣집 딸처럼 생각 없는 공주님으로 사라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람들이 절 보면 부잣집에서 사는 애가 아니라 저 집 머슴이 아니냐 오해할 정도로 빠듯하게 살았어요. 아버진 집안에 돈이 많아도 절대 저한테 용돈 한 번을 허투루 주시는 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용돈을 탁 끊어버리셨어요. 네가 심부름을 하든 집 앞에 잔디를 깎든 뭘 하든 네 용돈은 네가 벌어서 쓰라고요. 대신에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려면 성적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살겠다고 제 속도 모른 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마음 편하게 놀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단지 알바며 고깃집 알바며 고등학생 때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전부 제 손으로 벌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버지의 혹독한 가르침은 계속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다들 미팅도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잠시 철없는 20대를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잠깐 놀았던 거 치고 대가가 가혹하더라고요. 딱 한 과목 성적이 좀 부족해서 잘 다니고 있던 기숙사에서 미끄러지게 됐어요. 대역죄인처럼 집에 들어가게 됐죠. 이거는 눈 딱 감고 죄송하다고 빌어야겠다. 다음 학기엔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갈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해야겠다. 부모님 앞에서 납죽 엎드렸습니다. 절 혹독하게 키우셨던 아버지가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셨겠어요? 우리가 너 기숙사 떨어지라고 했냐? 네가 공부 제대로 못해서 기숙사 떨어진 걸 부모한테 와서 양심도 없이 도와달라 소리를 해? 네 돈으로 못 다니게 생겼으면 휴학해. 휴학하고 보증금이든 뭐든 벌어서 네가 해결해. 아빤 분명히 말했다. 너 못 도와준다고. 아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대학 가면 다 이 정도 놀고 지내요. 내가 오죽하면 주워온 자식 아니냐고 물어봤겠어요? 어쩔 때 보면 아빠가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빠 말대로 제가 벌어서 알아서 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여보 애 좀 그만 잡으래도. 은정아, 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 쓰니? 얼른 죄송하다고 그래, 어?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부모님 감사한 줄도 모르고 소리를.
차라리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저한테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날은 저도 처음으로 아빠한테 버럭 화를 내고 서러운 마음에 방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마음을 풀고 절 도와주셨냐고요? 아니요, 절대요. 그때도 끝까지 보증금을 빌려주시지 않아서 결국 대학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정말 부모님 손 하나 벌리지 않고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앙금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라서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러나 약간은 꼬여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회사 들어갈 때까지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생활해라. 뭐 이런 소리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저도 다 알아요. 당분간은 취업 준비해야 하니까 살던 곳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지낼게요. 대신 엄마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내고요. 저도 많이 못 드려요. 너니 애비가 엄청나게 원망스럽니? 다른 애들처럼 생각 없고 철없이 돈 펑펑 쓰면서 살고 싶었는데 못 그러게 해서 네 손으로 일찌감치 돈 벌기 시작해보니까 어떻든 힘들지? 당연히 힘들죠. 저 일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마 제 또래 애들 중에서 저처럼 아르바이트 많이 해본 사람도 없을걸요? 취업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힘든 일들 많이 해봤는데 뭔들 못하겠냐 싶더라고요. 이력서에 쓸 거 많아서 좋기도 하고요. 아빠랑 얘기하면서 그동안 투덜거렸던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퍼뜩 깨달은 얼굴로 아빠를 올려다보니까 아빠도 이제 알겠냐 하는 얼굴로 허허 웃으면서 절 쳐다보고 계세요. 아, 아빠는 그냥 단순히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혹독하게 딸을 키웠던 게 아니구나. 물고기를 잡아다 주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걸 깨닫게 됐죠. 늦은 깨달음을 얻어 감사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앞에 아빠는 통장 하나와 부동산 계약서라고 써있는 선명한 금색 폴더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고 받아드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더라고요. 옛날에 부모님 따라 은행 가서 만들어둔 기억은 나는데 따로 저금을 하지도 않고 인터넷 뱅킹을 쓰지도 않아서 통장이 만들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뭐 휴면 상태겠거니 했던 그 통장에 아빠 이름으로 매달 차곡차곡 돈이 입금돼 있더라고요. 그럼 넌 네 애비가 딸한테 생활비나 받아내는 그런 못된 인간인 줄 알았냐?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받았던 생활비에 딱 2배씩 해서 입금해둔 돈이다. 그리고 이건 네가 성인이 되고 제대로 네 인생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을 때 너한테 주려고 했었던 작은 빌라야. 앞으로 부동산 시장 호황이라니까 그 돈이랑 빌라 가지고 사업을 해도 좋고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좋고 평범하게 회사를 해도 좋으니까 뭐든 한번 열심히 해봐.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왔으니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있겠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잘 해봐. 알겠어? 아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감사해요. 저 이거 가지고 꼭 성공할게요. 아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 효도할게요, 진짜로. 엄마는 왜 여태 말도 안 해주고 난 이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어디서 주워와서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께서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매달 저한테 생활비를 받으시고 그 돈에 딱 2배씩 차곡차곡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저한테 그 당시 시세로 약 5억 원이나 되는 빌라를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불려왔던 집안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얼마든지 평범하게 회사 생활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빌라를 받은 순간부터 나도 이거 가지고 큰돈 한번 벌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빠가 주신 빌라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자리도 좋고 목도 좋은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이거 수리 잘하고 인테리어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좋은 값에 팔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막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죠. 아니, 막무가내로 안 되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도 알아보고 다녔는데 시세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막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하면 되겠네. 하여튼 이래서 여자 손님들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얼마나 대단한 공사한다고? 아가씨, 우린 대기업에서도 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오는 그런 집이에요. 아, 됐어요, 됐어. 우리 일 안 할 거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봐. 당장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돈이라곤 아빠가 주신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마련해왔던 돈이 전부였으니까 최대한 예산에 맞춰 알짜배기로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업체를 찾아볼 때마다 가격도 들쭉날쭉이고 또 뭐 사장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찾아간 곳들이 유독 그랬던 걸까요? 여자라고 어찌나 무시를 하시던지. 그동안 내가 집에서 당했던 서름은 서름 축에도 못 끼는구나. 사회의 냉정한 현실에 어퍼컷을 제대로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꿈은 원대했었지만 이걸 좀 접어야 하나.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를 몇 군데를 찾아가 봐도 친절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제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인테리어 업체를 하나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그곳에서 예비신랑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예산이 조금 빠듯하긴 한데 이번 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면 다음번에 저희 쪽 또 찾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뭐 한번 해보죠. 제가 가져가는 걸 조금 더 줄이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정말요? 기술자분들 경력은 다들 믿고 맡길만 한 거죠? 아, 다들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업체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지. 기술자분들은 다 기술자 수첩 가지고 계시고 경력 20년 이상 되신 분들만 모여 계세요. 깔끔하게 일 잘하시는 분들로 섭외할 거고 저도 현장 계속 나가면서 확인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믿음에 보답해야죠. 나이도 젊은데 일찌감치 창업을 한 게 어쩐지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일 잘하는 게 제일이죠. 일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맡기면서 사장이 너무 젊어서 약간 신뢰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라서 걱정도 많아서 저도 참 무례하게 이것저것 의심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불편한 기색 한 번도 티내지 않고 웃으면서 다 응대해줬고요. 막상 공사 딱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대표님, 진짜 제가 성공할 팔자긴 팔자였나 봐요. 어떻게 우연히 대표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음에 또 공사할 일 있으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처음에 오실 때 뭐 저런 젊은 놈이 사장을 한다고 하면서 의심하셨었죠? 저 오해도 누명도 다 푼 것 같고 공사도 잘 마무리했으니까 저희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게요. 원래 궁금한 거 많고 관심 많은 쪽이 밥 사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확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면서 그렇게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하면서 무시를 받으면서도 저도 똑같이 편협한 시선으로 예비신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요. 공사도 잘 마무리됐고 서로 통하는 구석이 많은 것 같은데 친해질 수 있겠냐면서 먼저 밥을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불편하진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밥 한 번 먹는 걸로 시작해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처음엔 친한 친구로 시작했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연인이 되어 있고 또 몇 년 지나니까 결혼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인연 어디서 만나게 될 줄 모른다고 그러더니만 우연히 들어가게 된 인테리어 업체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입장에선 예비신랑 너무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완벽한 짝을 하늘에서 정지해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했어요. 외모며 성격이며 어디 하나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는 건 물론이고요. 일도 그래요. 예비신랑이 완벽하게 인테리어 해준 그 빌라를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 판매하는 걸 시작으로 저도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 것도 맞고 아빠라는 좋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더 적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마음 편히 일에만 집중하고 발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물려받았다는 건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처음 그 건물을 시작으로 저와 거의 매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아차릴 정도로 환상의 파트너가 되었고요. 이제 결혼이라는 완벽한 매듭만 지으면 완벽하겠다 싶었는데 어쩐지 그때쯤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면 예비 신랑이 얘기를 슬슬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죠. 이 사람이 나 몰래 만나는 여자라도 생겼나 하고요. 그날도 우리 양가의 인사까지 얘기가 나오자마자 황급히 공사 얘기를 하면서 말을 돌리는 예비 신랑에게 참다 못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혹시 여자라도 생긴 거야? 저번부터 결혼 얘기만 나오면 다른 얘기하면서 말 돌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싫어진 거면 그냥 속 시원하게 싫어진 거라고 말을 해. 사람 답답하게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거 진짜 예의 없는 거야. 알아? 은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너한테 먼저 결혼 얘기하는 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래. 우리 집 너희 집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잘 사는 집 아니야. 아마 너희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하실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결혼은 당신이랑 나랑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이야. 나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하나 안 받고 결혼할 거고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내가 언젠 당신 집안 보고 배경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 꺼냈어? 당신은 그래? 그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제서야 예비 신랑은 저에게 자기 집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저희 사이가 깊어지면서 자기도 먼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용기를 내지 못했답니다. 예비 시부모님 성격은 너무너무 착하시대요. 하지만 그게 끝인 분들이고요. 오히려 너무너무 착해서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는데도 자기 호주머니에 남은 돈 탈탈 긁어서 어려운 자기 친구분들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래요. 그 꼴 보기 싫어서 화를 내면 왜 너는 마음을 그렇게 곱게 못 쓰냐 하면서 되려 예비 신랑이 면박을 받곤 했고요. 얘기를 듣는 저도 사연을 듣는 분들도 답답한데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 형은 더해. 월급쟁이인 거 뻔히 아는데 돈 욕심만 많아가지고 주식이니 코인이니 돈만 된다 하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여태까지 까먹은 돈만 얼만지 모르겠어. 정말 크게 망할 뻔해서 내가 도와줬던 적도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운 좋게 형수님이 좀 사시는 집인가 봐.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와서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지만 여튼 우리 식구들이 그래. 제대로 벌 줄 아는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다들 돈돈거리질 않나. 그래도 집에서 돈 좀 만진다는 사람은 형수님밖에 없으니까 형수님 말에 다들 찍소리도 못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나도 우리 집이 너무 싫고 답답한데 누가 그런 고생 사서 하고 싶겠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참 콩깍지가 단단히 씌이긴 씌었나 봐요. 그 얘기 처음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도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걸 보고 오히려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예비 신랑 손 꼭 잡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든 내가 설득할 테니까 당신도 이제부터 맘 단단히 먹으라고요. 나 당신 가족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손 벌리는 거 못 본다고요. 당신 그거 가족들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족들 망치는 지름길이야. 우리 아빠가 왜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딸 계속 자기 손으로 돈 벌게 하고 힘든 아르바이트 시키고 했는 줄 알아? 고생해보고 자기 손으로 돈 벌어봐야 돈 귀한 줄 안다고. 앞으로 가족들이 무슨 부탁해도 들어주지 마. 당신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가족들은 더 해결 안 하려고 해.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다 해결해 줄 텐데 뭐하러?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 알겠지? 이런 소리 다 듣고도 결혼해준다는 여자 말 들어야지.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듣겠어. 당신 부모님이 나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돌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예비신랑은 그렇게 제 앞에서 다시는 가족들을 의미 없이 쓸데없이 돕지 않겠다 단단히 맹세를 하고 그렇게 저희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예비신랑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전부 말했죠. 처음엔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어떻게 딸 자식 귀하게 키워놨더니 자기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저도 이 사람 제 앞에서 맹세했고 아무리 집안끼리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가족들한테 발목 안 잡히고 앞으로 둘이서 잘 살 자신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설득을 드리니까 결국 뜻을 굽히고 허락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어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또 쓸데없이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문제 해결한답시고 도움 주는 거 걸리면 그땐 기회고 뭐고 없어. 당장 파혼이니까 그런 줄 알고 행동거지 조심해. 허락받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도루묵이라고. 알겠어? 호랑이 같은 아빠 마음만 설득하고 나면 결혼 준비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두 팔 벌리고 환영할 줄 알았던 시댁에서 이 결혼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집에서 예비신랑의 위치를 말이에요. 시댁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달라진 자기 아들이 이상했겠죠. 원래는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 언제든지 척척 도움을 주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시는 이런 식으로 도와줄 일 없다 하고 입 싹 닫고 손절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이유가 결혼 때문이라니. 그것도 새로 들어올 며느리 때문이라니. 그쪽 집안이 봤을 땐 오히려 제가 눈의 가시같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딱히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알아보러 다닐 땐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좀 덜 불편하지 않겠냐 해서 얼마 전부턴 예비신랑의 사무실로 출퇴근을 해서 그쪽에서 제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뭐 예비신랑 말론 가족들이 갑자기 도움을 끊으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너무 나쁜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고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인사를 하자 했었던 상황이었고 저도 좋은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새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는 현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사무실을 잠깐 비운 상태였는데 여자분 두 분이서 나란히 팔짱을 끼고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예비신랑을 찾길래 당연히 인테리어를 알아보려 오신 손님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잠깐 직원들이랑 현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오신 거면 연락을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 딸인 듯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절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대뜸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쪽이 신은정 씨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제 예비신랑의 형수님 되는 사람이라며 자기를 소개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비 동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은철 씨한테 오신단 말씀 따로 못 들었어서요. 아, 그럼 이분이 예, 그래요. 내가 은철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아가씨 보고 싶어서 일부러 약속 안 잡고 은철이 몰래 왔어요. 인사는 인사고 어쨌든 둘이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식구들이 먼저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우리 첫째가 또 사람 보는 눈이 워낙 날카로워서. 딱 보니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예비신랑 말 들어보니까 뭐 자기 형수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오고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집안에서 경제권을 꽉 잡고 있다고. 집안에서 형수님 말 한마디면 다들 꼼짝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딱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이서 팔짱 끼고 오게 된 것도 다 형수님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워낙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별별 사람들 다 만나봐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조용히 한번 온 거다 하고 저한테 차종 타가지고 가져오라고 의자에 앉아서 까딱까딱 명령조로 시키는데 진상 손님은 많이 봐왔지만 또 결혼 전부터 그렇게 진상짓하는 예비 동서는 처음 봐서 속으로 우습기만 했다니까요. 쥐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지도 나름 예비 동서라고 기강 잡겠다 저러나 하고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만
도련님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죠? 내가 결혼할 때 시댁에 해가지고 온 게 워낙 많거든. 그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아직까지 나한테 많이들 고마워하고 계시고 남편도 나한테 잘하기도 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와서 자기 목소리 내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영 힘든가 봐? 이런다고 들었는데 사무실도 없어서 지금 여기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그래도 번듯한 자기 사무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 전형적인 졸부들 느낌 있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 나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 예비 신랑한테도 평소에 신신당부했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무슨 일하고 얼마나 버는지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어차피 나중 되면 인사도 가고 할 텐데 그때 되면 내가 차근히 다 얘기를 하겠다고요. 예비 신랑도 괜히 말 꺼냈다가 자기 가족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걸 아니까 얘기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땡전 한 푼 없이 대표인 자기 아들, 자기 도련님한테 얹혀가 보려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절 떠보기 위해 일부러 예비 신랑이 출장 나가서 없는 시간에 맞춰 사무실까지 두 분이 달려오신 거겠죠.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 잘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이 딱히 사무실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서요. 원래 거의 업무는 집에서 보는데 그래도 은철 씨랑 제가 상의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쪽으로 출근하는 게 편해서 책상 하나 더 둔 것뿐인데 설마 뭐 그게 불편하시거나 저한테 눈치 주시려고 오셨다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에이, 설마요. 그런 거면 은철 씨한테 말하시지. 저한테 굳이 은철 씨도 없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할 필요도 없으실 거고. 제가 오해했나 봐요. 제가 족집게처럼 두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탁 짚어서 얘기를 하니까 예비 동서라는 사람도 순간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코웃음을 쳤는데요. 원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이다 하고요. 사무실로 시비 거는 게 괜히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집 얘기로 살살 긁어요. 원래 가부장적인 집일수록 집은 뭐 남자 쪽에서 해야 하고 혼술은 여자 쪽에서 해야 하고 이런 거 더 철저한 법 아닌가요? 또 이럴 땐 요즘 유행하는 반반 결혼이니 뭐니 다 따라가고 싶나 봐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사정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평생 번 돈은 형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집안 빚 갚느라 거의 쏟아붓다시피 해서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업하면서 받아놓은 대출이 많으니까 여기서 대출을 더 늘리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상의 끝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 중에서 한 채를 우선 예비 신랑네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그거 하나 안 판다고 해서 생활에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살다가 불편하다 싶으면 아파트로 충분히 이사를 가도 되고 리모델링까지 해놓고 나면 오히려 더 큰 돈 받고 팔 수도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이것도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가기 전이었으니 두 분은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설마 사무실도 얻어쓰고 있으면서 결혼 비용 이런 거 다 남자한테 해달라고 얹혀 살고 그런 스타일 아니지?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정말 내 동생 같고 해서 해준 말이야. 빈몸으로 시집 올 수 있는 건 정말 예쁘고 늘씬한 애들이나 가능한 거고 그게 안 되는 거면 기본적인 것 좀 하고 살아야지 않겠어? 너무 양심 없는 결혼하면 나중에 뒷말 꼭 나오더라. 뒷말할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 떡하니 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꾹 참고 웃으면서 그랬죠. 아직 못 들으셨나 보다고. 저도 집 제가 해갈 거라고요. 집 소리가 나오니까 예비시모 눈빛부터 확 달라지는 게 보여요. 뭐 예비동서가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을 때 어쩔 줄 몰라하면서 쩔쩔매고 계셨던 분이 갑자기 눈빛이 반짝거리시던데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약속도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사무실도 은철 씨가 들어오라고 먼저 얘기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 눈치 봐야 했던 건 줄 알았으면 저 그냥 집에서 일하는 게 더 마음 편했던 것 같네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너는 왜 여기를 오자고 그래가지고
애들 결혼 준비 알아서 잘 하고 있구만 뭘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얘가 말이 좋아 형수지 은철이한테 거의 눈 하나 다름없거든요. 완전히 친동생처럼 그렇게 아끼고 챙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나 걱정도 되고 직접 좀 봤으면 싶겠다 해서 우리가 온 거지 절대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니니까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응? 눈치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눈치를 주긴. 어머님 정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이라고 뭐 다 같은 집인 줄 아세요? 글쎄 그만하재도 그러네. 아유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쑥 쫓아와서 시간 너무 많이 뺏었네. 우리 집에 가서 은채한테 둘 다 한 소리 제대로 듣겠어. 그러지 말고 다음번에 날짜 잡고 제대로 인사하러 와요. 아가씨 무슨 음식 좋아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 하나는 정말 좋거든.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편하게 빈손으로 그냥 인사하러 와요. 그제서야 예비 시모가 짜증을 내는 예비 동서의 등을 억지로 떠밀면서 사무실을 나가시더라고요. 예비 동서란 분은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아있는 눈치였는데 집까지 제가 해온다고 하니까 심기를 더 거스르면 안 된다는 예감이 빡 오셨나 봐요. 한바탕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니 이 결혼 정말 쉽지 않은 게 온몸으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에라이 그런 집안으로 뭐하러 시집 가겠다고 험한 꼴을 보나 네가 사서 고생하는 거다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뭐 어디 시댁 보고 결혼하는 거겠습니까? 예비신랑 보고 결혼하는 거죠. 그동안 저런 식구들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해오기만 했을 예비신랑이 더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참에 저 못된 버릇들을 단단히 제대로 고쳐줘야겠다. 오히려 전투력만 제대로 올려주고 돌아가셨던 거죠. 출장이 끝난 남편이 사무실로 돌아왔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텐데 오자마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형수님이랑 왔다 가셨다면서? 왜 말 안 했어? 무슨 말씀 안 하셨어? 두 분은 왜 나 없을 때 와가지고 미안해 많이 당황했지. 형수님이 괜히 또 센 척 하시는 거야? 아니야 오히려 내가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다 대들어서 지금 우리 당신 형수님 일을 아주 부득부득 갈고 계실걸?